옥텟 규칙까지는 좀 수월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더니 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 보여서 화학 베이스를 좀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화학을 지문을 하고 세물로 다시 가든지 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아. 자, 페이지 48쪽이야. 페이지 48쪽 한번 봐. 48쪽. 이게 녹화시면 안 되죠? 네? 48이야 된다. 48. 왜? 48쪽. 왜? 뭐? 욕하시면 안 되죠? 아이, 12투 있어. 늦게 왔는데, 12투 내도 죽여봐라. 자, 그래서 볼게요.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 여러 원소들하고 주기율표랑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큰 틀에서 금속성과 비금속성 정도만 조금 인지하시면 좀 수월합니다. 혹시 제가 보내드렸던 영상 보고 오셨어요? 지난주 거? 아직 다 안 봤어. 물의 극성은 봤어요? 탄수화물? 안 봤어요. 그러면 아예 세팅이 안 돼 있다라고 해 설계를 하고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혹시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주기율표에 해당하는 번호를 다 외우셨다? 여쭤보세요. 너는 외웠겠지? 참 당연히 외웠죠. 너 다 외웠겠지? 외우셨다. 외웠다. 금속 원소의 원소교도 외웠다. 아닌가 보다. 네네, 일단 시간을 드리고 이제 진행하는 방법. 시간 봐요? 간단히, 그죠? 자, 48쪽 보시면 우리가 주기율표 라고 해요. 자, 어떤 원소들 하나하나의 화학적인 공통성들을 묶어서 주기는 가로방향은 그 원자들의 전자껍질 수별로 묶어놓은 거. 전자껍질 수가 똑같은 공통성을 보이더라 라고 하여 전자껍질 수별로 모아둔 형태고 이 가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 번호만 증가하는 형태로 배치를 시켜놓은 형태야. 전자껍질 수. 그다음에 족은 가족 같아요 라고 하는 것처럼 세로 방향이야. 세로 방향은 그 원자들의 전자 배치를 최대한 다 시켜서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최외곽 전자수, 화학 반응에 참여 가능한 최외곽 전자수의 공통성들이 이제 최외곽 전자수가 같다는 거. 그걸 다른 말로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는 거. 그들끼리 나름의 화학적 공통성을 보이더라고. 그래야 세로 방향으로 배치시켜놓은 것들로 그걸 우리 원자가 전자수가 같냐 같지 않냐에 의해서 시켜놓은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족이고요. 그 주기율표상에는 족이 1부터 18조까지 있고요. 주기는 1부터 7주기까지 있어요. 오케이?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 근데 처음에 주기율성을 고안을 하신 분이 멘델레이프라고 하는 과학자야. 아주 오래전에 18, 17세기에 이제 나름 과학을 지도하셨던 선생님이셨어. 그 선생님이 그때 당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됐던 걸 바탕으로 하여 나름의 패턴과 주기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학생들한테 이 연소를 외우게끔 시킬 때 나름의 어떤 뭔가 룰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최대한 이 룰대로 처음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멘델레이프는 원자가 질량이 증가되는 순서대로 나름 이런 공통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라고 주기성과 족성을 배열을 한 거거든요. 멘델레이프도 어떻게 보면 정리정돈을 한 것뿐이야. 멘델레이프가 이렇게 주기율표를 고안을 해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주기 전에 그 이전에 데베라이너나 뮬란즈가 나름의 공통성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있네요 라고 하여 데베라이너의 색상원 소설 그다음에 뮬란즈의 옥타브설 이게 이제 주기율표의 배경하면서 나오기도 하니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일단 히스토리도 나름 중요하잖아. 왜냐면 1번 도구까지 보기 중에 가끔 이제 틀리라고 이런 거 시시콜콜한 거 내기도 하거든. 자, 그래서 데베라이너가 얘기했던 세상 원소는 뭐냐면 원소를 하나하나 연구를 해봤더니 몇 개 묶으면 지금 현재의 저 자리에서 여러분 주기율표 받으셨죠? 지난번에 나누셨던 주기율표 거기다가 표현을 해봐봐. 자, 그때 당시 모든 원소를 다 연구한 건 아니지만 Cl, Br, I 자, 이제 데베라이너가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원자의 질량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데 어디 있어요? 여기 맨 왼쪽에서 오른쪽에서부터 그 앞쪽에 해당하는 여기 이쪽에 있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세 개가 마치 얘의 질량하고 얘의 질량하고 얘의 질량을 다 더해서 반으로 뚝 나눈 게 가운데에 해당하는 브로민과 질량이 똑같네. 근데 이런 식의 묶어져 있는 세 쌍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그때 당시 밝혀져 있던 원소들 몇 개들 중에 몇 개씩 있더라고. 칼슘하고 저쪽에 보시면 여기 이쪽에 보시면 칼슘, 그죠? 칼슘. 그다음에 스트론튬, 바륨. 얘네들도 칼슘과 스트론튬과 바륨이라고 하는 얘네들 각각의 원자의 질량을 다 더해가지고 반으로 뚝 2로 평균을 나눴더니 누구랑 똑같더라고? 스트론튬의 질량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치 원자의 질량들 사이에 원자들이 가지는 나름의 규칙성이 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여 연구가 됐어요. 이렇게 세 쌍으로 묶어지는 순서의 배치가 있을 것 같다. 많이 나오는 게 요것들이니까 좀 알아도 돼. 네,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하게 너가 몇 개의 문금을 알아냈다 하더라도 모든 원자들의 어떤 주기율성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 배치를 시키지 못했어. 오케이? 더더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얘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니까 족에 대한 개념들에 해당하는 각각의 원자들 몇 개들이 이제 알아지게 된 거겠죠. 나름의 화학적 공통성을 가지는 세쌍들이 존재하네라는 식. 그다음 뮬렌즈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옥타브가 뭐야? 8이야, 8. 그러니까 우리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지? 이제 마치 음계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질량이 증가되는 것처럼, 그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그 다음에 음이 좀 증가돼 다시 또 도가 반복되잖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그래서 이 도부터 다시 또 음계가 올라간 이렇게, 다시 음계가 또 올라간 이렇게 처럼 8번째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마다 마치 이 다음에 얘 다음에 얘로 화학적인 공통성을 가지는 이런 주기성이 보이는 원소들이 있어요 라고 하여 그걸 옥타브설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리튬하고 베릴륨, 그죠? 그 다음에 금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리튬, 베릴륨, 금소, 탄소, 질소, 산소, 탄소, 그 다음 원자 번호가 또 다른 원자의 번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공통성에 해당하는 리튬이 그 다음 누구랑 똑같은 공통성을 갖고 있더라. 나트륨하고 공통성을 갖고 있더라. 그 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질량이 증가하고, 오케이? 질량이 증가하는 그 똑같으면서 그 다음으로 여기로 가면 갈수록 칼륨으로 올수록 얘하고 얘가 공통성을 나름 가지는데 항상 반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걸 얘기한 게 뮬렌즈 옥타브설이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원자 하나하나들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 모든 원자들이 다 밝혀졌진 않았지만 몇 개는 좀 비어있는 상태들이 있었겠지만 그걸 다 그때 당시에 발견된 한 몇 가지의 원소들을 배치를 시켜서 여기는 이 정도의 사이값에 아직은 연구가 되진 않았지만 이런 중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원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예측해서 주기율표를 나타낸 게 멘델레이프야. 됐죠? 그때 당시에 기술로 발견됐던 원자들 싹 다를 나름 정리정돈 해놓은 거죠. 근데 가끔씩 뮬렌즈의 옥타브설이라고 하는 형태의 얘가 지금 도레미파솔라시, 그 다음 도레미파솔라시, 그 다음 도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잖아.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질량은 증가하지만. 그치? 됐죠? 근데 이렇게 될 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리고 8번째마다 반복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기 1쪽부터 나름 현재 밝혀진 이 1쪽, 2쪽, 거기서부터 여기 13부터 17쪽까지의 나름의 공통성을 먼저 제안을 한 거야. 친구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가끔 함정에 많이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게 옥타브설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를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나름 뮬렌즈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당시 8번째마다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기에 해당하는 18쪽 Z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네온이나 아르곤이나 이렇게. 왜? 여기가 지금 현재의 주기율표상에서는 네온과 아르곤이 여기서부터 총 8개가 배치가 되어 있잖아. 니베, 붕신노마 이렇게 그랬잖아. 플레 이렇게. 그럼 총 8개잖아. 1, 2, 3, 4, 5, 6, 7, 8.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8번째마다 나름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연구가 됐나 보다 라고
이 18쪽에 해당하는 것까지를 뮬렌즈가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8쪽에 해당하는 안성한 원자들은 언제 알게 됐냐?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나름의 족의 화학적 성질을 알게 된 거이다 보니까 뮬렌즈가 처음에 제안했을 때 당시는 여기서부터 여기 턴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턴까지만이야. 나중에 이 비활성 기체족에 해당하는 존재는 알게 돼서 채워지게 된 거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아직 뮬렌즈가 얘기했을 때 당시까지는 뭐가 비활성 기체족의 존재는 알지는 못했던 거야. 그것까지는 좀 알고 있으면 좋아. 여러분 책 48쪽에 어디에 주기율 역사에서 왼편 중간쯤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살짝 먼저 설명을 해드렸어. 왜냐면 멘델레프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안 되니까. 멘델레프도 정리정돈이 된 거고 데베라이너가 얘기했던 거기 지금 새쌍 원소설과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이야. 갈리워 새쌍 원소설. 얘를 한글로 얘기해도 같은 표현입니다. 몇 개 묶음에 세 개씩의 공통된 원소들이 있고 그들의 어떤 평균값들이 그 딱 가운데 포지션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걸 알아냈고 그런 덩어리 몇 개와 뮬렌즈가 얘기했던 옥타브설 그죠? 8개의 음계가 반복되는 것처럼 8번째마다 뭔가 주기성을 보이는 게 있네. 그지? 근데 걔네들은 현대 우리의 원소 주기율표상 누구 주로 여기 일쪽에 해당하는 알칼리 금속들의 존재야. 뭔가 반복되는 화학적 공통성을 가지는 리튬, 그다음 나트륨, 칼륨이라고 하는 게 화학적 공통성을 갖는 형태들이 계속 반복되더라. 이런 식이야. 오케이? 나중에 18쪽에 해당하는 비활성 기체족이 나중에 알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붙여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뒷자리 잘 앉으면 돼. 표주까지 왔으면 딱 전원이 다 오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대요. 오고 있대요. 그죠? 네, 제가 깨웠어요 또. 네. 여기는 내가 체크해. 여기는 깨우기 전에 다 일어나져 있고, 그죠? 다른 학원을 갔다가 늦게 온 이시들은 그런 거고, 여기 오신 분하고도 지금 늦게 올 친구 중에 한 분은 자주 깨워야 오시는 분들이 살아 계시는데 꼭 그렇게 미라클 모니. 미라클 모닝, 그래, 미라클 모닝이다, 완전 진짜. 11시 미라클 모닝 진짜 몇 년이야. 자, 요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멘델레프는 그때 당시에 원자는 하나하나에 질량 순서들로 나름 공통성을 묶어놨고요. 원자의 질량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이 거의 대부분의 주기율표는 모즐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원자들도 입자들이 막 모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아니더라. 원자의 질량 순서들은 약간 규칙된 어떤 패턴이 여기서 약간 에러가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 그리하여 양성자 수 지금 현재는 양성자의 수로만 이런 배치를 해놓은 것뿐이야. 그래서 모줄리가 뭐 엑스레이 회절 실험 원자들 하나하나의 엑스레이 회절 실험을 통해서 원자들 각각들의 나름의 공통성을 다 봤을 때 이런 나름의 원자의 공통성은 양성자의 수에 의해서 나름의 그런 규칙성이 결정이 되는 거지 나머지 원자 질량에 의한 것들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끊겼니? 고마워. 그래서 양성과 수에 의해서 지금 우리 현대의 주기율표는 그걸 배우고 있더라. 얘는 원자의 양이었어. 지금은 이제 양성과 수에 의한 나중에 공통성들을 배운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자 그렇다면 지금 48쪽 중간쯤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중간쯤 일단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기 좀 지울게요. 네, 녹화해놨으니까 자 간단하게 대체적으로 모든 종류의 원자들은 여기 1쪽에서부터 여기 17쪽 사이에 해당하는 원자들은 여기 원업의 상태가 18쪽이야. 그러니까 18쪽에 해당하는 원소들과 같아지는 전자 배치를 하고 싶어해. 헬륨처럼 또는 네온처럼 또는 아르곤처럼. 오케이? 얘네들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을 열심히 봐봤더니 걔네들은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을 형성하지 않아. 다른 원자한테 전자를 주거나 전자를 얻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매우 안정하더라고. 어떻게 잘 안정되어 있을 수 있는지를 봐봤더니 헬륨은 안쪽에 양성자 수가 2개. 그지? 그리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최대 2개까지 전자가 들어차져 있는 이 상태가 이 전자 껍질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값 자체로 매우 안정된 상태를 이루더라고. 한 개보다는 2개 있는 게. 한 개가 막 한 바퀴만 계속 도는 것보다 한 바퀴가 돌게 되면 우리 전류, 우리 그거 배웠죠. 도선 속의 전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를 때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한 방향으로만 전자가 흐르게 되면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가 이 전자 껍질에 한 개의 전자가 더 들어 참여해서 얘가 이 방향으로 전자가 돌 때 또 하나의 전자는 또 이 방향으로 돌면서 그지? 청력에 의해서 요렇게 그지? 그러니까 그 공간에 안정적으로 그냥 머물게끔 할 수 있더라고. 전자 두 개까지가. 하나만 있었을 때는 한 방향으로 얘가 막 중구난방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전자를 끄집어 당기거나 또는 자기력선을 유발시키는 형태들로 뭔가 힘이 작동되는데 한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두 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또 하나가 있다 보니까 얘가 청력에서 맞물려서 왔다리 갔다리 맞아 띵동 띵동 하는 것처럼 그 공간 안에서 계속 머물 수 있더라. 오케이? 그래서 더 필요한 전자를 더 받아올 필요도 없고 전자를 더 버리면서 안정화시켜줄 필요도 없는 형태처럼 안정된 궤도를 이루고 있더라. 원자 하나인 상태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더라. 그래서 원자 하나 자체가 분자까지의 화학적 성질을 갖더라라는 거. 헬륨.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네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지금 10번이죠. 그죠? 안쪽에 10개의 플러스의 전하량을 띠고 있는 입자가 모여있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원자는 모두 다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의 총값하고 마이너스의 전자를 띠고 있는 마이너스 전자의 전하량이 똑같은 상태로 전기적 중성 상태잖아요. 그죠? 전기적 중성 상태인데 마찬가지 저 10은 총 10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데 안쪽 껍질에 2개까지 전자가 들어차 있어. 안쪽 첫 번째의 전자 껍질. 이걸 우린 첫 번째 전자 껍질이라고 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지구과에서도 얘기했겠지만 우주가 빵 탄생했을 때 빅뱅 당시에 저 양성자나 중성자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입자들도 터져 나왔고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들도 같이 터져 나왔어요. 오케이? 그리고 실제 지금 여러분이 아마 지금 보시면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서 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 하나와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 하나가 실질적으로 그냥 딱딱 두 개가 있어서 두 개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수 있어? 아니요. 없어 실제는. 그러니까 내 그 자체가 하나가 플러스 전하를 하나 띄고 있고 너도 플러스 전하를 하나 띄고 있는 각각의 입자라면 플러스끼리는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겠니? 아니요. 청력으로 밀어내려고 하잖아. N극, S극, X극 이렇게 밀어내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의 책 중학교 때는 이렇게 나와 있고 얘가 또 여기가 10개가 막 뻑뻑 모여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아해해야 하는 친구들 한 명도 없이 오케이 하고 넘어갔었을 거야. 그죠? 이것만 육안으로 보자면 말이 안 돼요. 왜? 플러스를 띄고 있는 똑같은 입자들끼리 서로 모여 있을 수 없어.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것처럼 청력이 생겨서 붙어 있지 않아. 근데 마치 뭉쳐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잖아, 원자핵은. 실질적으로는 저 아이가 그냥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 띡 하나가 아니라 더 쪼개진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들 더 쪼개진 입자들이 모여져서 최종적으로 플러스 2를 띄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 가운데 원자의 가운데 원자핵은 질량을 결정하는 부분이잖아. 되게 중요해. 원자의 주변의 원자핵은 질량을 결정하는 부분. 뭐와 뭐로 이루어졌어? 아주 더 작은 입자들이 모여있어. 플러스 3분의 2 정도의 전하량을 띠고 있거나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의 전하량을 띠고 있거나 하는 상태로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지면 최종값이 플러스 1이지. 그지? 우주가 탄생했을 때, 그지? 별이 폭발했을 때, 그지? 아주 많은 밀입자들이 빵 터져 나올 때 이런 플러스 3분의 1이나 마이너스 3분의 1 띄고 있는 입자들끼리가 막 터져 나왔던 거야. 얘를 업커크라고 하고요. 업커크, 얘를 다운커크라고 해. 지구과학에서도 나오지만 화학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 이런 업커크와 다운커크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입자들이 한 번에 쫙 많이 팍 퍼져 나와가지고 그들이 막 처음에는 막 미친듯이 막 불안정하게 막 움직였을 거야. 근데 우주가 식으면서 난 플러스인데 넌 마이너스니? 좀 너 내 스타일이니까 좀 만나보구나 하고서 서로 모대에서 붙어서 각각 원소들의 원자 핵에 해당하는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들게 된 거야. 오케이? 이게 양성자 부분, 그죠? 이게 중성자 부분. 돼요? 중성자는 마이너스 3분의 1, 얘는 플러스 3분의 2,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나온다. 기억해놔야 된다.
이런 입자들이 막 끄득끄득 모여서 최종값에 플러스 3, 최종값에 플러스 10, 최종값에 플러스 뭐 11,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더 소단위 입자들이 모여져서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0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원자의 가운데 중심부는 원자핵이야. 원자핵에 그런 입자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질량을 결정하는 그런 입자들이 막 모여있습니다. 돼요? 그리고 충분히 우주가 식고 난 다음에 빅뱅 당시 같이 터져나왔던 누가? 전자가. 그지? 전자는 렙톤이라고 해서 훨씬 더 렙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해. 또는 뭐 경입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걔네들이 이런 업커크와 다운커크들이 터져나올 때 같이 터져나왔다가 그지? 걔네도 막 미치듯이 움직이고 있었어. 전자도. 걔네들도 막 미치듯이 움직이고 있었었는데 전자가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의 상대적 질량에 상대적 질량 양성자 질량이 상대적으로 1이야. 중성자 질량도 상대적의 1이야. 근데 전자 질량은 상대적으로 얼마냐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몇 번 깠습니까? 어제 졸업했다고 좀 깠죠? 그래서 그런 거죠. 장난나요, 장난나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가야 되잖아요. 여행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저 베트남이요. 베트남. 그래, 쌀국수 많이 먹고요. 자, 여기요.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질량이 양성자 중성은 1씩밖에 안 되지만 전자는 얘네들의 질량보다는 너무 가벼워. 그래서 지금 이 일상생활에서도 대부분 모든 종류의 원자들, 또 여러분이 정전기 막 많이 느끼죠 요즘. 그러니까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다 전자를 갖고 있고 그 전자들이 질량이 너무 가벼워서 휘 움직이면서 뭔가의 화학 반응이 다 유발이 되는 거야. 오케이? 뭐 번개가 친다거나 천둥이 친다거나 하는 것도 한 곳에 몰려 있었던 전자들이 한 번에 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생기는 충돌들. 그리고 그 전자들이 이동해 가면서 서로 원자 간의 자리 바꾸를 하는 걸 통해 화학 결합이 새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전자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 왜? 질량이 너무 가벼우니까. 에너지 받으면 또 씩 빠졌다 갔다가 또 차분해지면 에너지가 차분해지면 또 누군가 결합을 했다거나 왔다 갔다 하는 존재로 존재한다고. 질량이 너무 가벼우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 그리고 여기부터 에너지 받으면 나가기도 하고 에너지가 뺏겨지면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지? 차분해지기도 한 형태로 이 계속 그 공간 안에서 전자가 머물면서 되는데 우리는 그냥 모든 종류의 원자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그 원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전자 에너지가 다 낮은 상태로 온전히 다 머물러 있다는 전제하로 원자의 전자 배치를 배우고 있는 거라고.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정리. 자, 우리 뭐 지난번에 1쪽이에요, 2쪽이에요, 세로 방향의 17쪽이에요, 18쪽이에요. 그 세로와 가로에 대한 방향까지 좀 했었는데 일단 전체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상에 여러분이 핵심 키워드로 기억하실 건 전자도 질량을 갖고 있긴 한데 너무 가벼워서 전자가 이동해 가는 것 때문에 뭔가의 화학 반응들이나 여러 가지 뭔가의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49쪽 위에 보면 이제 이 큰 주기율표상에 있는 얘네들을 제가 크게 금속성 원소와 비금속성 원소로 나눠서 한번 설명할 거야. 일단 금속 원소들. 주로 금속 원소들은 금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속 원소로 표현하겠죠. 금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금속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금속 원소들은 주로 어디서부터 어디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 거냐? 자, 주기율표상 왼쪽과 가운데 주로 배치되어 있어. 오케이? 그래서 금속 원소들은 여기 이쪽, 여기, 나 지금 여기 수소 체크 안 했다. 여기, 그 다음 여기. 오케이? 요 정도까지가 금속 원소들이야. 그럼 금속 원소들은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3번에 대한 리튬 원자의 전자 배치는 안쪽에 플러스 3만큼의 최종적인 플러스의 전하량을 갖고 있으니 전자도 3개 있겠죠. 왜? 모든 종류의 원자는 전부 중성이니까. 그래서 전자가 3개가 있을 건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2개 정도의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자신의 만족된 에너지만큼이 들어차게 되면 그러면 그 자체로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의 세 번째 전자를 그 공간에 못 들어오게 해. 왜? 퉁퉁 하면서 막 튕겨내는 거야. 퉁퉁 하면서 튕겨내.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안쪽은 플러스 3이나 되니까 전자 하나를 더 끄집어 당기는 인력은 존재하겠잖아.
돌아다니고 있던 전자 하나 정도를 이 공간에 머물게 하겠지. 그래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드디어 전자 하나가 더 머물러지는 거야. 근데 과학자들이 계산해봤더니 저 세 번째 존재하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두 번째까지 존재하는 그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값보다 높아. 그러니까 더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어야 저만큼의 공간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 전자가 이 궤도에 머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해줄게. 원자 속에 전자가 머무는 전자의 상대적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특정 에너지 준위값,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특정한 에너지 값들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위치, 그 공간에 전자가 머물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에너지 준위는 전자가 그 원자 속에서 머무는 상대적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로 생각하면 수월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여러분 생각하면 뭐야? M, G, H 아니야? 9.8g 킬로그램 곱하기 이 아이가 얼마의 높이 있는지. 높이가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떨어지면서 중력으로 바뀌어서 전환되는 에너지 값이 많아져. 그죠? 높이가 높을수록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오케이? 즉 원자핵의 중심에서부터 훨씬 더 궤도가 멀어져서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 전자 껍질 더 먼 곳의 전자 껍질에 전자가 배치되려면 그 전자가 높은 에너지 수준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공간, 그 범주에 머무를 수 있는 거야. 조금 더 에너지가 낮고 에너지 준위값이 낮을수록은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머무를 수 있는 거고 전자가 에너지 진동을 많이 갖고 있을 경우는 높은 에너지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값 49쪽 아래에 대한 걸 먼저 설명했어. 49쪽 아래 봐봐.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 그 밑에다가 또 이거 써줘. 전자의 상대적 위치 에너지. 원자 속에 머무는 전자의 상대적 위치 에너지. 49쪽 아래. 원자에 머무는 전자의 상대적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오면 조금 더 수월해요. 왜요? 높이가 높을수록 에너지 값이 높죠. 위치 에너지 값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 껍질에 존재할수록 에너지 준위 값을 높은 값을 갖고 있어야 그 전자가 거기 그 공간에 머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해드리면 이 에너지 준위 값은 양자화되어 있어. 다른 말로 불연속적이다. 쓴 김에 써봐라. 양자화되어 있다. 불연속적이다. 저 말이 뭔 말이야? 딱 정해진 값만큼으로 끊어져 있다는 거야. 딱 정해져 있는 값만큼으로 끊어져 있다. 딱 정해져 있는 값만큼.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여러분이 뭐 선풍기를 샀어. 1단하고 2단하고 3단하고 4단 있어. 그치? 그래서 미풍, 그 다음에 뭐 자연풍, 미풍, 약풍, 강풍 있을 때, 그치? 여러분이 버튼을 하나하나씩 눌러가지고, 아, 이 바람은 너무 안 시원한 것 같은데, 이 바람은 또 너무 센 것 같아. 오케이? 딱 그 사이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바람이 오면 좋겠는데, 라고 할 때, 버튼을 새로 만들 수 없잖아. 이미 그 제품이 만들어질 때 고정된 값으로 여기서의 미풍은 이 두 번만큼의 회전, 그 다음에 약품은 뭐 한 번에 뭐 8번만큼의 회전. 근데 그 사이 값은 없잖아. 제품이 이미 고정적으로 그걸로 디폴트가 돼버렸으니까. 오케이? 즉, 특정 에너지 값을 갖고 있어야지만 여기 공간에 머무는 거고, 이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전자 껍질 사이에 지그들 마음대로 에너지를 애매하게 갖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하고 여기에 전자가 머물 수 있는 건 아니라 연결이 있잖아. 딱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껍질 아니면 두 번째 껍질.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껍질에 머물 수 있을 만큼의 값의 에너지를 가지면 두 번째 껍질.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머물 수 있는 낮은 에너지를 가지면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에만 머무는 거지 사이에 얻은 곳에 아무렇게나 다 머물 수는 없다. 오케이? 불연속 되겠다.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오케이? 그걸 불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걸 딱딱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린 그걸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왜냐면 워낙 전자는 질량을 갖고 이제 입자 상태로 파동의 상태처럼 미친 듯이 막 움직이는 상태의 어떻게 보면 확률 함수거든. 전자는 딱 고정되어 있잖아. 왜냐면 너무 질량이 가쁘니까 또 금방 그 주변에 에너지를 받아서 또 툭 움직이고 툭 움직이고 툭 움직일 거니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들 그리고 전자 껍질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정해진 에너지 준위값을 갖고 있어야지만 네 번째 또는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에 머문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케이? 껍질의 수가 주기, 그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중성의 상태처럼 배치가 돼서 쭉 배열되어 있을 때 금속 원소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느냐면 3번이잖아. 안쪽에 전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있어. 근데 얘는 리튬의 전자 배치 하나만 그림을 그린 거고 실제 금속 원소는 이 원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원소들이 엄청나게 무한정으로 많이 몰려서 금속 원자들이 계속 깨알같이 계속 층층이 켜켜이 모여서 존재해.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전자가 어때요? 이 전자가 맴돌고 또 이 전자가 맴돌 때, 그죠? 오케이? 맴돌 때 전자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나가려고 할 거라고. 그래서 쉽게 전자를 잃어버리기 쉬워.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18쪽에 해당하는 원자처럼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게 너무 수하니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내보내기 쉬워. 내보내면서 아예 누군가 이 전자를 얻어가려고 하는 아이가 있었다면 버려지면서 화학적으로 이 18쪽에 해당하는 원소들과 비슷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쉽다. 그래서 저 하나의 전자가 이루어진 모습으로 되면 우린 그걸 뭐라고 해? 양이온이라고 하죠.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왜? 옥텟 규칙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성에 의해서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가 있다 보니까 하나의 전자를 잃어서, 그죠? 남한테 줘서 전자를 얻어가려고 하는 비금속 원소들에게 줘서,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 모습은 어떻게 표현해요? 원자의 3개는 그대로 있는데 전자가 2개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도성이랑 플러스 하나만큼 띄겠죠. 요 플러스 하나만큼 띈 것을 요 위에다 쓰는 거야. 요 하나 이렇게. 그래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전자를 누구는 받고 여기 비금속 원소들은 하나를 얻기 쉬운 거고.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수업을 잘 들어주신 분들도 있고 화장실 가고 싶은 분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지금 49분이거든요. 그죠? 50분이니까 지금 제가 12시 되기 전에 한 1, 2분 전에는 들어와서 쭈르륵 설명을 해가지고 오늘 여기 주기표 외운 거, 금속원소 외운 거랑 문제까지 일단 풀긴 풀어야 돼. 됐죠? 오케이? 그래서 금속원소의 특성, 비금속원소의 특성, 금속성과 비금속까지를 다 가셔야 오늘 미션이 끝납니다. 잠깐만 쉬고 계시고 혹시 이제 금속원소의 원소교가 안 외워지신 분들은 주기율표, 그죠? 나는 졸립지 않다, 난 피곤하지 않다. 주기율표 상에 있는 몇 가지 금속원소는 조금 외우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튼 우리가 정리된 것처럼 지금 금속원소의 특성, 이렇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제 옥텟 규칙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에 의해서 주로 전자를 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죠?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서, 그죠? 전자를 잃으면서 옥텟 규칙을 완성시키기 쉬운 거죠. 그래서 전자를 잃기 쉬운 경향성을 쉽게 그걸 다 금속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전자를 자기가 중성의 상태였을 때 전자를 버리기 쉬운 경향성을 우린 그걸 금속성이라고도 얘기해요. 돼요? 그리고 전자를 잃으면서 뭔가 반응을 하는 걸 전자를 잃는다. 그걸 다른 간단한 표현으로 산화라고도 표현합니다. 산화. 그러니까 산화되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금속 원소들은. 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가 하나만 띡 있는 게 아니라 원자가 여러 개가 켜켜이 금속결합 형태처럼. 금속결합 이거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첫 번째 전자껍질보다 두 번째 전자껍질에 어느 정도 에너지 준위를 가진 채로 전자가 있는데, 그지? 뭐뭐 하고 있는데 저게 어떤 식으로 꽉꽉 붙어 있는 거냐면 진짜 최대한 이 원자핵이 얘라도 좀 땡겨는 인력, 최대한 이 원자핵이 이 아이를 어느 정도 정적이적 인력으로 붙이려고 하는 인력, 또 하나의 이 원자핵이 얘뿐만 아니라 또 얘네들까지도 이렇게 점거를 하려고 하는 인력을 좀 갖고 있어야,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겨우겨우 그 금속원소들이 켜켜이 여러 원자들이 뭉쳐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여러분 철만 생각하더라도 철이 이렇게 된 쇳덩어리가 철 원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고 수없이 많은 철 원자들이 막 모여져서 철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무게감을 갖는 개를 만드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들 철 원자들이 막 끄득끄득끄득 모여있으려고 하는 그 결합이 이 중심에 이 원자의 I가 이 전자에 대한 인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마지막 전자에 대한 인력도 옆에 있는 이 마지막 전자에 대한 인력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뭐 갖고 있으려고 하지만 근데 그 인력보다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나가버리는 게 더 화학적으로 안정화되기 쉬우니까 조금만 가시광선을 받더라도 조금만 열을 받더라도 저 전자가 튕 나가면서 화학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이루게끔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금속 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긴 하지만 옥텟 규칙을 이루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더 세기 때문에 주로 전자 하나를 버리면서 안정된 상태의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 그게 금속 원소고. 그 다음 뒤에 쪽에 해당하는 얘네들 나트륨 같은 경우도 나트륨의 원소번호 몇 번이야 나트륨? 11번. 안쪽에 전자 2개 순차적으로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총 8개 두 번째 껍질까지는 8개까지 전자가 들어찬 게 아까 2개까지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까지는 새로운 전자가 그 공간에 못 들어와요 라고 했었죠 에너지 준 얘기할 때 두 번째 전자 껍질은 과학자들이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돌거나 또는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돌거나 또 그 안쪽에 2개가 이렇게 돌거나 하는 형태로 이걸 이제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빠졌어. 화학하면서 오비탈을 배우는데 총 두 번째 껍질에도 이런 구형으로 또는 이렇게 곤봉 모양처럼 총 8개까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는 이제 쌤으로 안정화돼. 총 8개까지 전자가 이 두 번째 껍질에 들어 차지는 게 안정되어 있고 9개까지는 못 들어가더라고. 튕겨내. 그러니 얘가 마지막으로 당겨준 인력에 의해서 하나 정도의 전자까지는 세 번째 껍질에 받아서 가지고 있을 수 있더라. 얘 또한 이렇게 된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된 원자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뭉탱이로 모여져 가지고 금속 결합으로 얘네들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계속. 오케이? 그리고 얘 또한 전자가 바깥쪽에 하나만 있으니까 하나를 버리면서 옥텟 규칙을 이루기 쉽다고요. 이 버려지는 건 조그만 어떤 열이나 조그만 가시광선만 받더라도 이 전자가 특정 에너지 준위값을 갖고 있다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자율도가 높아져서 튕겨나오기 더 쉽겠지. 그러니까 그게 겨우 열만 돼도 겨우 가시광선만 돼도 나가기 쉬운 거야. 그래서 혼자 원자의 중성의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 금속 원소들. 따라서 거의 어디다가 갈색병에 또는 여기에 석유 같은 거에다가 집어넣어진 상태로 저 금속 덩어리를 리튬이면 리튬 아니면 나트륨이면 나트륨 이런 금속 덩어리들을 보관해줘야 돼. 왜? 석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석유는 물하고 안 친하잖아. 공기 중에 있는 수분하고도 화학 반응을 잘해. 이 금속 원소들이. 왜? 얘가 있는데 그냥 있는 이 금속 결합이 짱짱하게 막 결합이 막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겨우겨우 붙어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누가 툭 치면 그냥 툭 나가. 그냥 막 극 F처럼 그냥 막 하는 것처럼 비유를 하자면 뭔가 감정의 동요가 쉽게 되는 것처럼 겨우겨우 하나가 붙어있는 상태인데 얘를 들뜨게 할 만큼의 에너지가 겨우 가시광선이나 아니면 열이나 빛 조금만 들어도 금방 나가버려.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그 상태로 온전히 중성의 금속 상태로 오랫동안 그대로 보관하려면 빛이 안 들어오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빛 조금만 받아도 얘가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로 바로 반응을 해버릴 거니까. 중성의 원자가 아닌 전자가 나가버린 이온의 상태로 바로 변해버릴 거니까. 돼요?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도 특히나 산소는 전자를 받아오기 좋아하거든. 공기 중에는 산소랑도 반응을 너무 잘할 거니까 공기와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석유가 담겼거나 아니면 벤젠, 유기용매가 담겨있는 병에 벤젠과 같은 유기용매가 담겨져 있는 병에다가 담을 거야. 오케이? 또는 갈색병, 빛 같은 거 받지 않도록 할 거야. 오케이? 갈색병, 빛 같은 거 가시광선 하지 않도록 이런 병에다가 담아서 그 덩어리를 보관해야만 해.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누비늄, 세슘 모든 금속들. 그래야 온전히 중성의 금속 원자들 덩어리들 상태로 존재하는 거지 대부분은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의 양이온 상태로 존재할 거니까 표면은 돼? 오케이? 또한 얘가 중성의 상태처럼 이렇게 있을 때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저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된 금속판에 저 리튬 판에다가 내가 전압을 걸어줬다라고 하자. 그지? 그러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저 전자가 그지? 플러스 극을 향해서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슉슉슉 이동해 갈 수 있겠죠. 흘러준 압력을 줬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금속들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저 전자가 있다 보니까 전류를 잘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이제 어머님이나 또는 뭐 할머니들이 막 금붙이 많이 갖고 다닐 때 오메 나 오늘 금 많이 발라드는데 날씨가 구저야. 오메 번개 칠 것 같은데 나 나가면 죽기 딱 좋겠는데 막 이런 표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금속 자체가 피대침이 돼서 전자를 잘 받아와요. 전류를 잘 흘려보냅니다. 왜? 이런 성질 때문에. 제일 바깥쪽에 떠도는 전자 하나가 있거나 두 개가 있거나 뭐 전자들이 있는 것 때문에 일제히 그 같은 그 원자들이 있는 덩어리에다가 내가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플러스를 향해서 이동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높게 갖고 있어요. 전류를 잘 흘려보냅니다. 금속 원소들. 자, 그래서 금속 원소들의 특성 전자를 잃는다. 산화되기 쉽고요.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그리고 전기 전도성이 좋더라. 전류를 잘 흘려보낼 수 있고요. 제일 바깥쪽에는 전자들이 있어서 떠도는 전자들이 있어서 그리고 전기 전도성이 좋더라. 그리고 또 뭐가 하더라? 열 전도성도 좋더라.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로 존재한다. 일부는 액체로 존재하는 아이도 있어요. 수은 같은 경우에 수은 그죠? 자, 여기 중간에 존재하는 아이들은 금속 원소들은 몇 가지 원소 기호까지는 다 외우셔야 돼. 됐어요? 외워주셔야 누구랑 어떠한 이온 결합 형성에서 어떤 화학식을 갖는 아이가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 화학식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됐죠?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얘네들은 대부분 어디 쪽에 있다? 왼쪽과 가운데. 이쪽에 해당하는 금속 원소들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여러분 어느 정도는 설명을 좀 된 것 같고요. 금속 원소들을 한 장 넘겨봐. 어디 전자 껍질에 대한 설명했었고, 그쵸? 전자 껍질에 대한 설명이 됐었었고, 그리고 아래 보니까 중간쯤에 보니까 전자 배치의 원리에서 나와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 2개의 전자까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계산해봤더니 최대 8개의 전자가 특정 에너지 값들을 갖고 있을 때 들어 차지더라. 9번째까지는 거기 안에 그러니까 9번째, 10번째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게 되면 9번째, 10번째까지는 이 두 번째 전자 껍질이 다 머무는 거고 11번째부터는 또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머물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4번에서 원자과 전자라고 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되게 중요합니다. 원자과 전자의 정의는 이렇게 각각의 모든 원자를 전자 배치를 그려봤을 때 화학 반응에 참여 가능한 전자 껍질의 제일 마지막에 존재하는 전자수를 원자과 전자라고 해. 그지? 이 각각의 원자들을 전자 배치를 다 그려봐서 자신의 원자 번호와 같은 개수만큼 전자를 배치시켜서 안쪽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전자, 두 번째 껍질부터 8개, 세 번째 껍질은 8개 이렇게 들어차는 순서대로 다 그림을 그려봤을 때 맨 마지막, 그지? 가장 마지막에 존재하는 화학 반응에 참여 가능한 오케이? 가장 바깥 껍질에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를 원자과 전자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18쪽에 해당하는 아이의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 있을까? 18쪽 아이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0개. 진짜로? 네. 왜? 그냥요. 그냥요? 화학 비만 반응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지? 여기는 화학 반응 안 해. 안 한다는 게 그 원자가 너무 화학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전자들의 에너지 수준이 안정된 상태로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원자와 화학 반응 한다거나 나와 똑같은 원자와 화학 반응 한다는 화학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원자가 전자의 정의의 기본 전제가 뭐였어? 화학 반응에 참여 가능한 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미 원자가 18쪽에 해당하는 애들은 원자가 전자수가 없어.
쌤 근데요 제일 바깥쪽에 헬륨 그려보니까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는 뭐라고 명명해야 돼요? 이럴 경우는 얘는 원자가 전자수가 두 개다가 아니라 그냥 체외각 문 그대로 네, 체외각 전자수가 그냥 그대로 두 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지는 다른 개념이 체외각 전자수야. 적어줘봐. 원자가 전자수는 이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체외각 전자수는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그죠? 책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체외각 전자수는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그지? 그냥 원자의 전자 위치를 그려봤을 때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수야.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돼. 가장 바깥 껍질 전자수. 안정된 에너지 준위값을 가지면서 순차적으로 전자들이 다 들어찼을 때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수를 그대로 읽어준 게 체외각 전자수. 그러니까 헬륨은 체외각 전자수가 몇 개? 두 개.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 0개. 오케이? 네온은 체외각 전자수가 몇 개? 8개. 근데 네온의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 0개. 됐죠? 자, 리튬의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 1개. 그치? 리튬의 체외각 전자수 몇 개? 그것도 1개. 오케이? 화학 반응에 참여가 나하든 참여하지 않든 제일 바깥쪽에 있는 그냥 전자수 그대로 읽어주는 게 체외각 전자수. 화학 반응에 참여가 나는 전자수 읽어주는 게 그걸 원자가 전자수. 그죠? 알루미늄은 13번이죠. 원자 번호가. 외우셔야 돼. 그래서 2개, 10개, 그 다음 제일 바깥 세 번째 껍질 3개 있잖아요. 그죠? 13족이면서. 그죠? 여기서 말하는 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족이라고 하는 게 화학적 공통성의 세로 방향의 화학적 공통성이랬잖아. 원자가 전자수가 다 똑같아서 그들이 나름대로 공통된 마치 혈연관계처럼 공통된 화학적 성질을 갖는 거야. 세로 방향. 오케이? 근데 여기 이쪽 알루미늄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13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쪽에 이미 금속들 원소 중에 이 3족부터 그지? 12족까지 금속 원소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자 가장 많이 낚여. 원자가 전자수가 제일 바깥쪽에 얘가 13번이니까 2, 8, 제일 바깥에 3개 있어서 제일 바깥에 3개 있으니까 그럼 3족입니다 라고 하면 틀리다. 여기 사이에 해당하는 게 3족부터 12족까지가 더 있는 거고요. 얘네들은 전이 금속 원소들이야. 오케이? 이쪽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전형적인 금속 원소들이고 아까 그 금속성을 전형적으로 갖고 있어. 규칙성이 있도록 한 개만 주로 버리고요. 2개만 주로 버리고요. 3개를 주로 버리고요. 라고 하는 걸 갖고 있고 전이 금속들은 원자 번호가 20번 이상이야. 그지? 여기 여러분 나눠졌던 그 주기표상에 보시게 되면 원자 번호가 이제 여기 지금 칼슘 있지. 칼슘 이후로부터 그 다음 뭐 스칸듐, 타이타늄, 버나듐, 뭐 크로듐, 망가니즈 이렇게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되어 있잖아. 오른쪽으로. 얘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다 외워둘 필요는 없어. 원자 번호까지 외워둘 필요는 없어. 근데 20번 이상부터는 전자의 수가 20개 이상인 거잖아. 그 원자 하나에 머무는 전자 수가 20개 이상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어떤 공통된 규칙성의 전자 청력보다 더 이상의 청력이 있다 보니 전자 청력보다 더 이상의 전자의 일수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예측된 만큼으로 딱 정확히 2개만 나가요. 그러진 않는다고. 전자를 버리면서 화학적으로 공통성을 가지려고 하는데 옥텟기초를 이루려고 하는데 딱 정해진 그 개수만큼 나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어떤 아이랑 화학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원자 화학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2개를 버릴 때도 있고 3개를 버릴 때도 있고 4개를 버릴 때도 있고 1개만 버릴 때도 있고 지들 마음대로 전자를 버리면서 화학 반응을 해.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 전이 달라요 라고 해서 전이 금속이라고 한다고. 금속은 금속이야. 근데 전자를 버리면서 화학 반응을 하는 거니까. 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금속성과 비금속성까지를 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룬들이 멜랑콜리해지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드릴까? 어떤 시간? 여기 봐봐. 여기에 자, 있죠? 없진 않죠? 다 있죠? 없진 않죠? 네.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를 일단 드렸고요. 여기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몇 가지 금속 원소를 외워두셔야 돼요. 아마 외웠던 친구들도 있고요. 외우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흘리고 거기 보시면 당연히 1번부터 20번까지는 이 위치 맞춰서 순서대로 여러분 외워두시고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색깔대로 체크해놔. 이렇게 무조건 외운다 나는. 그죠? 그리고 이 사이에 존재하는 전이금속, 아까 전이금속이 누구누구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죠? 아따리 꼬따리야. 어떨 때는 2개 버릴 때도 있고 전자를, 어떨 때는 3개 버릴 때도 있고.
그죠? 근데 몇 가지 금속 원소의 원소기호를 외워줘야 돼. 그래서 거기 순서를 내가 불러줘 보면 25번에다가 망가니즈 있지. 동그라미 쳐봐. 망가니즈. 네, 여기다가 좀 쓸게. 여기다가 몇 가지 외워줘야 돼. 금속 원소의 원소기호를 동그라미 쳐봐. 망가니즈, 에멘. 원소기호 에멘 동그라미. 널 이렇게 너가 망가니즈구나 라고 하는 거 이름하고 얘 외워. 망가니즈.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망가니즈 옆에 철 있죠. 철은 F입니다. 오케이? 아이언맨한테 그 아이언 아니야. 네, 철. 그 다음에 코발트 외우셔야 돼. C5야. 얘 만약에 O를 이렇게 뎁다 크게 쓰면 C라는 탄소라는 비금속 원소, 일산화. O라는 그 일산화탄소야. 이거는 화합물이야. 이렇게 쓰면 안 돼. 한 개의 원소에 약어로 쓸 때는 두 개 글자 나타나는 경우는 두 번째 글자가 무슨 소문자. 얘가 코발트라는 원소야. 그 다음 니켈 외우자. 구리 외우자. 그죠? 동그라미 치고 쭉쭉 갈게. 아이언 외우자. 그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가니까 자 물론 금속 원소는 아닌데 여러분이 17쪽에 해당하는 할로젠 원소들의 어떤 공통성을 다음 시간에 배울 거거든. 그러면 17쪽에 플로린 있고 염소 있죠? 1번부터 20번까지 무조건 외웠을 거니까. 근데 그 염소 밑에 브로민과 아이오딘 있거든요. 얘는 비금속 원소야. 여기 봐봐. 얘도 동그라미 쳐봐. 너 브로민, 너 아이오딘. 그 브로민과 아이오딘은 위치까지 외워두셔야 돼. 아 염소 밑에 있구나. 염소 밑에 있구나. 됐죠? 염소 밑에 있구나. 자, 얘는 금속 원소는 아니야. 브로민과 아이오딘은 금속 원소는 아니야. 비금속 원소야. 그 다음 다시 이제 왼쪽부터 오시면 스론툼 옆에 Y랑 있고 쭉쭉 있을 때 쭉쭉쭉쭉 오른쪽으로 가니까 지금 팔라듐 보인가요? 팔라듐? PD 팔라듐. 찾았어요? PD 팔라듐. 팔라듐도 금속 원소입니다. 외우세요. 팔라듐. 그 다음 은 외웁시다. 그죠? 카드뮴 외웁시다. CD 카드뮴. 그죠? 팔라듐도 디귿자 들어가니까 D. 카드뮴도 디귿자 들어가니까 D. 그죠? 그래서 PD, 그 다음에 CD, 그 다음 주석, SN. 그죠? 아연하고 비스크롬 생겼는데 주석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뚝 내려가시면 주석 밑에 바로 밑에. 주석 바로 밑에 납 있죠? 그죠? 동그라미 쳐봐. 주석 바로 밑에 납. 납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은 있죠? HG. HG는 수은 온도계 할 때 수은. 그 다음 수은의 왼편 금. 금의 왼편 백금까지 자주 나오는 금속 원소들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제가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5분 정도. 저 칠판 치우고 또 설명해야 되니까 5분 정도.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랑 금속 원소의 원소기호까지 혹시 5분 안에 다 못 외우셨더라도 다음 시간까지는 좀 외워오셔야 돼. 지금 시간 안 드리면 더 안 외울 것 같아서 시간 드리는 거야. 열심히 외우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종이를 한번 들어보고 네, 한번 외웠는지를 한번 써봅시다. 싫어요. 안 살고. 아이고 그만 쓰지 또 개껌이지. 완전 껌이지. 오나정 껌이지 오나정. 금속 원소들만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받아봐 1년씩. 바짜 이면지 한번 받아보자. 절대 집에서 뭐 혼자 이게 외우기가 쉽진 않거든. 외워놔야 어떡하지. 아니 또 막 언니 베트남 갔다 오면 또 금방 다 까먹겠는데 그치? 오자마자 한번 다시 한번 봐봐. 불러볼게. 일단 금속 원소 하나 불러볼게. 자 일단 비금속 쪽으로 한번 먼저 가자. 금 써봐라 금. 금 원소기호 금 써봐라. 어떻게 쓰냐 금. 썼니? 그 다음에 방금 이면지 받은 거 맨 위에다가 여러분 이름 한 번만 적어줘봐. 나중에 한 번에 적을 거니까. 금 적었어 금. 자 그 다음에 은 적어봐라 은. 동은 없다. 동은 거의 주석이랑 합금들이다. 자, 금 적었니, 은 적었니? 자, 그 다음에 백금 적어봐라, 백금. 백금. 혹시 기억이 안 나면 한글로라도 적어라. 백금. 백금 적은 사람은 팔라듐 적어봐라, 팔라듐. 그 다음 카드뮴. 그 다음 구리. 그렇지. 그 다음에 수은. 그렇지. 그 다음에 아연.
네, 맞다. 다음 주석. 걔랑 비슷하게 생긴 주석. 뭐지? 아연 주석 둘 다 생각났나? 생각나죠? 또 아,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철.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 납. 그 정도. 아래 밑에나 오른쪽 빈 공간에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 위치 맞춰서 한번 적어줘봐. 뿅뿅 마치 뿔처럼 뿅뿅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6톤으로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빠르게 6을 알려야 될까? 풍신노말, 플레나말, 알시퍼시기, 림슈 이렇게 지난번 영상에 있었어요. 외워주세요. 자, 1번부터 20번까지 위치 맞춰서 원소 이름하고 원소 이름은 나중에 쓰더라도 원소 기호들을 순서대로 1번부터 20번까지 써주세요. 이게 왜 외워져야 되냐면 문제 풀 때 몇 쪽이 몇 쪽 원소로 물어봐. 마치 머릿속에 그 1번부터 20번까지 표준 주기율표가 스캔된 것처럼 딱 있는 상태에서 3주기 13쪽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누구야? 3주기 13쪽. 20. 네? 3주기 13쪽. 보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거에서 떠올라야지. 알림이 아니야? 알림이지. 1쪽, 2쪽, 3쪽이 아, 근데 주야 비워져 있구나. 중간에 비워져 있다니까. 3쪽이 13쪽. 그래서 머릿속에 이게 스캔된 것처럼 되어 있어야 바로 툭툭툭 3주기 13쪽은 A고 뭐 2주기 4쪽은 2주기 14쪽은 누구고 B고 해서 이 A와 B가 어떤 식의 결합하는지를 물어본 문제들도 나오지. 탄소. 기본 개념들로만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에서 응용된 부분들을 확확 갈 수 있도록 이제 3월 이후부터는 연습을 많이 시킬 거야. 문제도 많이 풀고. 그러니까 기본까지는 외워야지. 맞죠? 맞죠? 오늘하고 내일 비 아니면 눈 많이 온다 하더라고. 눈이 개 많이 붙어. 어그 조심하고 특히 여자들. 어그실은 엄청 물려요. 낙상 조심해야 돼. 피겨 스케이트. 자, 이름 쓰시고, 그죠? 옆에다가 일단 놔둬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셀프가
보일 거야. 아, 내가 좀 더 외워야 되겠구나, 덜 외워야 되겠구나. 좀 뭐 이렇게 볼 거니까 이름을 쓰셔서 앞에다 두시면 제가 걷어서 한 번에 확인 한번 다 할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금속성에 대한 성질 설명했어요. 그죠? 이렇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뭘 하더라도 잘 튕겨나가면서 옥텟 규칙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그지? 그러면 금속성에 해당하는 특성들과 완전 많이 비교된 형태들이 이제 비금속성일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전자를 얻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큰 아이들을 우리는 비금속 원소들이라고 했지. 그치? 왜? 18쪽에 해당하는 그 아이들과 동일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성 중에서 주로 전자를 얻어오는 게 수월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로 비금속 원소들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 여기. 봐봐 얘들아. 그러면 18쪽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그럼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비금속. 근데 비금속이에요. 딱딱한 어떤 덩어리 형태로 존재하진 않고 주로 원자 하나가 안정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으니까 원자 하나 자체로 분자인 너 자체도 비금속으로 포함시킵니다. 비금속 원소예요. 18쪽도. 그리고 얘의 화학적 성질은 활성이 없죠. 왜? 다른 원자와 화학결합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적이니까. 비활성, 기체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원자 하나가 물질의 성질 다 띄어요. 보통의 경우는 절대 원자 혼자로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근데 원자 혼자로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1원자 분자라고 하고요. 누구들? 이쪽 17쪽 또는 16쪽, 그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면 17쪽, 16쪽, 15쪽, 14쪽, 뭐 13쪽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17쪽과 16쪽의 경우 17쪽에 누구 있어? 첫 번째 플로린 한번 봐보자. 플로린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9번이야. 원자가 전자가 7개라는 거지. 그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7개 있다는 거지. 얘 번호는 9번이야. 플로린. 너가 9번이고 너가 10번이야. 너가 18번이고 너가 17번이야. 잘 기억해. 자주 나온 거니까. 그러니 얘가 안쪽에 전자 2개, 바깥쪽에 전자가 이렇게 7개 있을 때 주변에 만약 금속 원소들이 있었다면 버리려고 하는 금속 원소가 있었어. 아까 누구처럼? 리튬처럼. 전자 버려서 난 안정화 될 거야. 그지? 그러면 나는 버릴래. 이 가격으로라도 버릴래. 너는 받고 싶어? 그럼 너 그 가격으로라도 받아. 이렇게 해서 주로 음이온이 되겠지. 네. 비금속 원소들은 주로 비금속성은 뭐가 되기 쉽다? 전자를 얻어오기 쉽다. 전자를 얻기 쉽다. 얻으면서 옥텟 규칙을 이루기 쉽다. 오케이? 옥텟 규칙이 18쪽에 해당하는 원소와 동일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성을 말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전자를 얻기 쉽다라고 하는 걸 여기가 전자를 잃기 쉬운 걸 우리가 산화라고 했었으면 여러분 환불받는다라고 하는 표현 들어봤죠? 환불, 환급금 그런 것처럼 환원되기 쉽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을 환원이라고 해요. 오케이? 또한 주로 대부분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기체로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절대 이 플로린은 지금 플로린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리튬으로부터 전자 하나 얻어서 음이온 상태로 존재하는데 음이온도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아. 주변에 있던 이런 양이온이 있다면 양이온이 리튬하고 이렇게 결합을 할 거라고. 양이온이야 너. 플러스를 띄울 거라고. 넌 플러스. 나는 이제 전자 하나 얻어서 마이너스.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계속 막 계속 정전기적 일로 붙어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붙어 있는 이온 결합 화합물로 주로 많이 존재해. 또는 만약에 주변에 이런 금속 원소가 없었다면 이 혼자라도 뭔가 옥텟 규칙을 이루어야 되잖아. 비금속 원소에 해당하는 플로린 혼자라도 옥텟 규칙을 이루어야 되다 보니 주변에 플로린들만 많았다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설명해줬던 것처럼 자기 원자들끼리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어. 그치? 본인의 원자들끼리 나도 지금 8개를 이루고 싶은데 제일 바깥쪽에 7개밖에 없으니 나도 똑같이 7개밖에 없네. 야, 니캉네캉 일정 거리로 원자가 좀 가까워지면 너랑 나랑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여 마치 내가 네 거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이것도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내 거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붙어서 있으면 나도 옥텟 규칙, 니도 옥텟 규칙을 각각 만족할 수 있잖아. 이렇게 원자 혼자로는 절대 존재하지 않고 원자들 2개가 결합된 이원자 분자 상태로 많이 존재한다고.
원자 두 개가 결합하여 분자의 성질을 갖는 형태로. 오케이? 상온에서 주로 기체이다 보니까, 그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나 어느 점이 되게 낮아요. 상온에서 주로 고체를 가지고 있는 금속들입니다. 그쵸? 1족은 원자가 전자가 1개, 2족은 원자가 전자가 2개, 그죠? 그 다음에 13족은 원자가 전자가 3개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비금속 원소들은 주기율표상 어디에? 오른편에. 그죠? 그 다음에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상 왼편에. 그럼 수소는 금속 원소일까요? 비금속 원소일까요? 비금속. 예,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왜? 1번이어서 여기 위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원자가 전자가 하나 있다는 공통성 때문에 여기 있는 것 뿐이지 주로 수소는 이렇게 수소 원자들끼리 전자쌍을 공유하여서 옥텟 규칙을 이루는 H2 원자 모습으로 이원자 분자 모습으로 많이 존재해요. 원자보다 너무 가벼워서 막 뭉탱이가 모여져서 질량을 가질 만큼 무거운 질량을 가질 만큼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비금속 원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 누구누구가 비금속 원소인지.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화학에서 나중에 이 일족에 해당하는 얘네들끼리 가지는 고유형 화학적 공통성이 있어.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칼륨하고 루비늄하고 세슘 이렇게 해서 일족 얘네들만이 가지는 나름의 공통된 특성이 있어. 그래서 그 일족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족이라고. 수소 빼고 당연히. 얘네들만 또 다시 걔네들의 화학적 공통성을 또 배울 거야. 오케이? 얘가 1족이면 얘는 하나의 전자를 주로 버릴 거고 상대적으로 하나의 전자를 얻어오기 수월한 아이가 있죠. 누구? 17족. 오케이? 플로린하고 염소하고 브로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일 바깥쪽의 전자를 7개를 갖고 있어서 나는 버릴래. 그래 너 하나 얻어와. 아주 주거니 받거니까 딱 맞겠죠. 오케이? 그래서 주로 1족에 해당하는 알칼리 금속들은 주로 얘네와 이온 결합을 많이 형성합니다. 내가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이 될래? 너는 전자가 얻어서 음이온이 돼. 그런 음이온이 된 상태로 화학 결합을 많이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17족에나 해당하는 얘네들끼리만의 또 화학적 성질이 있다 보니까 할로젠 원소족이라고 해서 또 얘네들 따로따로의 화학적 성질을 배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준금속이라고 해서 어떤 아이가 금속인 것 같은데 비금속성도 갖고 있고 어떤 아이가 비금속인 것 같은데 금속성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 거기 48쪽 아래 보면 준금속이라고 해서 준금속 누구? 봉소 밑에 누구? 거기 체크되어 있죠? 서로 다른 색깔로 봉소나 그 다음에 알루미늄과 금속 아니에요 규소요. 알루미늄 아니에요. 알루미늄 완벽한 금속 원소입니다. 규소 밑에 누구 있어요? 거기 저마늄 그죠? 그 다음에 비소 그죠? 안티모니 그죠? SB 텔레늄 그죠? 그 다음에 폴로늄 얘네들 같은 아이들은 얘가 금속성인 것 같은데 비금속성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 측면의 특성을 다 갖고 있어서 전자를 비금속인데도 전자를 받을 수도 있고 금속인데도 전자를 또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 중금속 즉 반도체의 주재료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사이에 존재하는 애들은 앞다리 꽃다리처럼 딱 정확히 금속성을 가져. 무조건 얘는 전자만 버려. 아니야 전자를 받기도 한다고.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 중금속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는 애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자 여러분 숙제를 어디 풀어오셔야 되냐면 51쪽 펴봐봐. 51쪽에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번 빼고 5번은 아직 딥하게 배우진 않아서 5번 빼고 1번부터 자 1, 2, 3, 6, 7 다 풀어오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더 넘겨서 거기 지금 54쪽은 다 풀고요. 54쪽 동그라미 54쪽은 다 풀고 바로 복습해봐. 55쪽에 7번 빼고 7번 빼고 8번, 9번, 10번, 11번까지 풀어봐. 7번 빼고 그쵸? 숙제가 54, 55쪽이야. 몇 문제만 빼고 알칼리와 할로젠 원소에 대한 설명 안 했으니까. 그래서 3쪽 왜요? 내일 아니에요? 내일 제가 들어오면 좋은데 내일 바로 들어오진 않아서 아마 18일쯤에 내가 들어올 것 같아 느낌상. 17일은 학원 방학이고 근데 바로바로 복습하시는 게 묵혀두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퇴근합시다. 고생했어요.